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닥터구글의 구재현 원장입니다. 사실 저번에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좀 어색한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통증 세계가 얼마나 다른 그리고 되게 신비롭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하면서 정말 오묘한 세계인지 한번 저희 통증 세계 제대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거는 얼굴에 대한 통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얼굴 통증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얼굴 통증이 뭐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통증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 통증의 대표적인 거는 어렸을 때 뭐 이가 아파서 뭐 치통 이런 거 느꼈다거나 목이 아파서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아픈 요 정도지 그 외에 뭐 특별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얼굴 통증을 심하게 앓을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그래서 얼굴 통증을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다 보면 근육통, 뭐 힘줄 인대의 통증 또는 얼굴에 있는 관절의 통증 또는 얼굴에 있는 신경의 통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별로는 뭐 눈, 코, 귀, 그다음에 호소하는 부위는 거기에 관련돼서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증상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임상 증상을 갖고 있는 부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부터 먼저 보면 근육통은 보통 우리가 이를 꽉 무는 습관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즐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그다음에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안면에 긴장이 많이 됐을 때 이런 얼굴에 근육통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좀 잘 쉬어주고 따뜻한 찜질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많이 아프면 진통소염제 같은 거 드셔주면서 지켜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아픈 부분을 절대로 마사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사지를 하면 어디든 마사지를 하면 처음에는 되게 풀리는 것 같지만 몇 시간 지나면 또는 하루 지나면 더 붓고 아프기 때문에 마사지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달라. 이게 저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잘 생기는 부위는 요런데 요런데 잘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 뭔가 아픈데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게 귀의 통증으로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관절통, 우리가 턱관절 속에서 턱관절을 움직이는 깊은 근육에 있는 통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하고 당연히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깊은 곳에 있는 근육통은 턱관절하고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요즘에 이제 턱관절 통증은 성형수술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를 가시는 분들, 이를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자다가 이를 꽉 물고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적으로 이게 부정교합이 있을 때 턱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통증도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통소염제 드시고 턱관절 부위에 따뜻한 찜질 해주시면 대부분 낫고요. 그다음에 교정기를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사지는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턱관절이 이제 부정교합이 오래되다 보면 또는 턱관절 통증이 심하다 보면 턱 관절이 자꾸 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턱이 빠져요. 이런 정도로 심하신 분들은 MRI 찍어서 턱 안쪽에 있는 연골 또는 디스크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보시고 수술적 또는 요즘에 잘 나오고 있는 콜라겐 주사 같은 걸로 주변에 있는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증식 치료를 고려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관절은 피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여기가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심하신 통증이 심해서 뭐 음식 씹기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걸 하면은 정말 빨리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영상 보면서 치료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까지는 근육, 힘줄, 인대, 관절 이런 거를 얘기했다면 이제부터 이제 신경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신경통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왜 신경이 만들어졌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경을 갖고서 생활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경을 만들어진 이유는 외부나 내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신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정보 교환 장치 또는 일종의 정보 교환소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제대로 교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가 생성된다면
그런 거를 우리는 신경에 통증이 생긴다,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경은 밖에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것도 다 신경이 느껴지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배고프다 이런 것도 다 신경이 느끼게 해주는 거고, 뭔가 불안하면 뭔가 으슬으슬하고 이런 것 다 신경이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내부의 정보도 신경이 알려준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에는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죠. 그래서 감각신경에는 통증도 있지만 접촉, 온도, 압력, 가려움 이런 것들도 느끼게 해주고, 운동은 이제 동작을 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경계는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보 교환의 첫 번째는 신경이 이온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전기가 특정 구역에 도달하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기 양이 부족하면 안 나오고 전기 양이 이상하면 또 이상하게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이 되면 그게 하나의 피처링, 그러니까 이게 뭐 송곳에 찔렸구나, 아니면 누가 꼬집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우주 속에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과 신경계가 우리가 외부나 내부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하다는 얘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신경들이, 얼굴에는 이런 신경이 있다. 그래서 감각신경, 그 다음에 운동신경, 혀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 눈신경, 듣는 거, 그다음에 균형을 잡는 신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신경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좁은 구역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은 하나만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증상이 다르면서도 또 중첩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와 그냥 무조건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주 대표적인 거는 어지럽기도 해요, 구역질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심해진 분들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침이 잘 안 나와서 혀에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안구건조증 심한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심해지면 각막염이 생기고 결국엔 또 시력장애 생기고,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넘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자꾸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사례가 걸리거나, 생각해보세요. 먹을 때마다 사례 걸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요즘에 대표적으로 젊은 분들한테 잘 생기고 있는 과민성 장증후군, 이거 다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유발돼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요즘에는 또 목디스크가 얼굴 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가지고 목디스크 있는 분들 중에서 어지러워요, 이명이 들려요, 눈 속에 뭔가 찌르는 것 같아요, 피부 감각이 없어요, 머리가 찌릿찌릿하게 아파요, 목도 뻣뻣해요, 이거를 같이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항상 핸드폰만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얼굴에 대한 통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많아지는 대신에 파악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목신경 치료로 좋아지기 때문에 목신경 치료를 하면 얼굴이 좋아지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얼굴의 문제를 그냥 자꾸 목으로만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만 접근하면 안 된다. 항상 양쪽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은 살짝 빼고 얼굴의 신경 통증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신경의 압박, 꼬임, 추위의 노출, 다른 형태의 자극, 또는 중추신경 변병, 이렇게 얘기한다. 중추신경 변병이라는 거는 뇌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여러 신경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대상포진이나 아니면 MRI나 엑스레이에서 딱 뭐가 보이면 엄청 쉽죠. 이게 문제니까 그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대부분 충분한 검사나 수술을 해도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10만 명이 있는데 10,000명은 알겠는데 9만 명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얼굴 신경 통증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거를 많이 본 선생님들이 유리하게 환자한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 양상을 위해서 진단하는 거고, MRI, MRA 이런 것들은 안 보이면은 부정하거나 아니면 모르겠다가 돼버리니까 이게 잘못하면 환자분들을 이상한 쪽으로 권유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난 불편해요 이러는데 아무래도 신경성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정신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 친구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공부할 때 같이 했던 친구예요. 오늘 스튜디오 구경 나오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얼굴의 신경통에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안 보이면 검사에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데,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검사는 엄청 다양한데 처방약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여러 병원을 다니지만 그 선생님들은 사실 같은 교과서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서가 똑같으니까 답이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쪽에서도 이 약 처방해 줬는데 왜 여기서 또 똑같은 약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만성 통증이 되는 거예요. 만성 통증이 된다면 그게 바로 신경학적 탈진 상태를 되게 만드는데, 그건 제가 이제 보기에 만든 말이에요. 요때는 이제 자꾸 아플 때마다 이제 환자분이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도 지쳐가고 반응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치료를 해줘도 초기에 나왔던 그런 활력 있는 반응이 잘 안 나오고, 또 비관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 자기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치료를 불신하거나 아니면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의 운동장이 되게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정말 아는 사람들은 엄청 잘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염된 정보 속에서 막 계속 헤엄을 치고 다니는데, 인터넷이나 SNS 정보가 그렇다더라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욘디 같이 굉장히 이런 의학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채널이 있으면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내용이 많이 퍼지면 좋은데, 거의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럴싸한 얘기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만성적이거나 아니면 안 좋은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가까운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안면 통증에 대해서 여기 닥터구글 이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환자 통증 사례를 한번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40대 여자 환자분이에요. 그 환자분은 통증이 0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최고로 아파서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본인이 써가지고 왔고, 2주 전부터 처음에는 약간 불쾌했는데 오른쪽 얼굴이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에 막 갑자기 벼락이 치는 듯하게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딱 칠지, 그런 강한 통증이 확 오니까 깜짝 놀래고 너무 아프고, 이런 통증이 계속 지속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치과 문제가 아닐까 해서 치과를 가셨다가 거기서 아니에요 해가지고 신경외과를 가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거는 3차 신경통 아니면 대상포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약을 처방받아서 드신 거예요. 근데 호전이 안 돼서 오신 거죠. 그러면 왜 약만 처방받으셨을까? 가 저의 생각인 거예요. 나중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프신 부분은 여기가 아프시대요. 그래서 환자분은 언제 아픈지를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교과서를 또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찌르거나 전기 충격과 같은 통증이 있다고 딱 그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치과 질환으로 오인데요. 또 치과 가셨죠. 불필요한 치과 치료를 또 받고, 또 여자분이 40대 여자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40대 이상. 이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사례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 자, 요거는 있죠. 근데 답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래서 3차 신경통은 이런 거다. 그래서 통증 회로에 얼굴 회로의 일부 구간이 손상된 건데, 여기에 3차 신경통의 특징은 오랫동안 3차 신경 알아본 분들은 불운기라고 하는 통증이 안 느껴지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얼굴 통증이 있을 때는 볼이나 턱 주변에 있는 곳이 제일 많이 아프시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언제 아팠는지를 잘 기억한다. 이거 다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환자분이. 자, 요런 데가 아프다. 그런 데가. 이 벼락이 바다에 안 치고 자기 얼굴에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괴롭고, 그리고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되면은 그 미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추가적으로 본인 증상을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광대 부위나 볼이나 턱 주변 이게 아프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땐 안 아팠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아파가지고 저랑 얘기하는데도 계속 찡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를 꽉 물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를 꽉 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찬물 더울 때도 통증이 있어서 물 마시는 것도 무섭다.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 딱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이제 저의 얼굴 통증에 대한 접근 방식이에요. 설명 어떻게 하냐. 환자분한테 이런 통증에는 경막 내에 원인이 있고 경막 외에 원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경막이라고 하는 건 뇌를 싸고 있는 껍질인데 이렇게 두꺼운 껍질이죠. 요 속에 있는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아플 수도 있고, 요 바깥에 있는 문제가 생겨서 얼굴이 아플 수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이 두꺼운 막
바깥에 있는 데에서 생기는 얼굴 통증의 대표적인 거는 1번이 스트레스예요. 진짜 스트레스 무시하는데 1번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이런 신경통들이 뭐 목에서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자체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 보이는 대상포진. 수포가 생기면 알겠지만 수포가 없이 나오는 대상포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경막 외에서 신경을 건드려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신경치료가 진짜 효과적이에요. 진짜 얼마나 빨리 해주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생물학적 손상을 받아서, 화학적 손상은 뭐죠?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생물학적은 바이러스죠. 그게 손상시켜서 이런 통증을 만든다.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그다음에 환자한테 어떻게 했냐 그대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MRI 이런 거를 찍어보긴 해야 되지만 다른 데서 약 먹고 오셨는데 여기서 또 약을 처방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빨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신경치료를 바로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이 안 된 약을 처방을 해드렸어요. 테그레톨이라고 하는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이라면 아니면 만성통증 환자분들이라면 무조건 아는 약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간질약인데 어떤 환자분은 그래요. 어머, 저한테 왜 간질약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간질이에요? 간질도 아닌데 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정보가 완전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셧다운이 되면은 뇌 신경의 정보가 완전 셧다운이 되면 간질이 일어나는 거죠. 특정하게. 그 셧다운되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하이퍼하게 막 액션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들어가면 액션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신경을 안정시키려고 하니까 엄청 진정을 많이 시켜주니까 독해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어떤 분들은 막 어지러워요, 막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일을 못하겠어요, 하루 종일 졸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나빠져요. 그래서 간 수치가 나빠져서 간 검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백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피부에는 굉장히 이런 징그럽지만 이런 아주 위급한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잘 보면은 이런 박피되는 게 우리 신경에 박피되는 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어딜 치료했냐? 요쯤을 치료하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막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경막 바깥쪽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은 바깥쪽을 치료해 주신 거구나. 경막 안쪽까지 치료할 수 있겠죠. 이분은 안쪽까지는 필요 없어서 바깥쪽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치료하고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발작도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짜 감사하죠.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1번, 경막의 바깥쪽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2번, 초기에 빨리 치료했다. 약 주고 보내지 않았다. 약 주고 뭐 다음 주에 봅시다. 약 주고 또 바꾸고 또 증량해서 봅시다. 목 치료하면서 또 봅시다.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문제가 있는 해당 장소에 쳐들어가서 단판 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턱 아래쪽 일부가 약간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대상포진인지 몰라서 대상포진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이러스 약은 이제 안 드셔도 됩니다 얘기했고, 다시 발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MRI 찍어야 되고 두 번째 치료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왜 설명했냐? 약 많이 설명해 소용없어요. 치료 뭐 많이 설명해 소용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문제에서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걸 구분을 빨리 해줘야 돼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래서 바깥쪽 문제인지를 먼저 하려면 MRI 찍을 필요도 없이 바깥쪽을 진짜 정확하게 아프지 않게 딱 치료할 수 있다면 그거 하는 게 낫죠. 효과가 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고, 효과가 있으니까 환자분은 안정 상태가 된 상태에서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임상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3차 신경통의 치료 방법 하면 수술, 비수술, 약물. 근데 이게 3차 신경통만 그러겠어요? 어디든 똑같죠. 어디든 수술, 비수술, 약물 다 똑같아요. 오십견도 그렇고 목 디스크도 그렇고 뭐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다 수술, 비수술, 약물 치료 이 안에 밖에 나가는 애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수술에는 알코올 신경 파괴, 고주파 열 응고술 뭐 이런 게 있다.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다 똑같아요. 뭐냐? 신경의 파이버라고 하는 신경 회로의 일부를 손상을 주거나 아니면은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열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건 화학적으로. 근데 뭐라고 써있냐? 평균 11개월의 통증 경감이 1년 후에 다시 아파요?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요?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고주파도 열로 막 지져가지고 일부 신경의 파이버를 신경섬유를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걔네 기능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은 무감각증이 생기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정말 짜증나는 건데 만지면 감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아파요. 타는 것 같고 찌르는 것 같고 번개치는 것 같고 감각이 없는데 아프다고 하면 그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가라고 듣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치료를 신경에 하는 경우에는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신경을 많이 건들면 이런 안타까운 부작용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증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차피 다 못해요. 그냥 중간에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알코올로 블럭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다시 8시간 후에 코 옆에 양치질을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겼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또 했다. 근데 신경통은 소실됐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지럽고 얼얼하고 욱신거리고 화끈거리고 눈이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은 없어졌는데 이 이상한 통증이 생기면 얼마나 환자분이 놀라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속발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약을 완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치료하고를 1년 6개월 동안 하였지만 아직도 아프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3차 신경통은 나았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통증이 생겼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초반에 웬만하면은 권유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깥쪽 얘기를 했으니까 안쪽 얘기를 할 거예요. 안쪽에서는 뭔가 물리적으로 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혈관이 팔딱팔딱팔딱 뛰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경이 껍질이 이렇게 자꾸 비벼지면서 손상을 받고 그거를 박피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신경의 껍질이 자꾸 찢어질 때마다 신경이 손상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안쪽에 코어까지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반복되면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신경하고 이제 서로 붙기도 하고 아니면 건드리니까 되게 짜증나겠죠. 그 짜증나는 신호가 뭐 눈으로 가는 거, 대뇌로 가는 거, 뭐 소뇌로 가는 거 이런 신경들 합쳐져가지고 정말 괴로운 통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손상되면 쭈르르 염증 생기고 그다음에 염증 생기면 유착이라고 하는 물질이 항상 생기거든요. 어깨에 염증 생기면 유착 생겨서 뭐가 돼요? 오십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착돼가지고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 딱 열어보니까 신경 보이고 혈관 보이고 여기 둘이 서로 너무 과도하게 붙어서 자극을 받고 있구나. 여기 유착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유착성 물질들은 항상 염증이 오래되면 항상 생겨요. 어디에나 생겨요. 얘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생기고 디스크에도 생기고 수술 받은 데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은 경막 안쪽에 병변을 확인했을 때 한다. 그래서 경막 바깥쪽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치료를 할 때 경막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치료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경막 안쪽에 문제 있는 분들이 주사치료는 아무 소용없어요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 실제로 주사치료 받아서 효과 있을 사람들은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구분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막 안쪽에 있는 문제를 경막 바깥쪽에 있는 문제하고 헷갈리면은 멀쩡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을 로스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분을 선생님이 잘 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경막 이 부분이 신경치료에 효과를 가름하는 일종의 경계선이라 하면 되고 이 안쪽에 경막 안쪽에서는 수술을 하는 거고 바깥쪽에서는 고주파, 풍선, 알코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치료 효과 있어요 없어요는 주사치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부학적 위치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안쪽에서 뭘 해주는 거예요? 그냥 서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수술이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냥 붙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 안에 스펀지 하나 잘 넣어주는 거예요. 박리라고 하는 거는 유착이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게 해주는 건데 오랫동안 앓은 사람들은 이게 떡이 돼 있어가지고 스펀지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인 치료일수록 항상 합병증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무감각성 통증은 잘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사연이 이 경막이 열린 채로 집에 오면은 집에 신난다 이제 안 아프다 하고 세수를 딱 하는데 이렇게 맑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콧물인가? 뇌척수액이 누수된 거예요. 근데 누수되면은 막으면 될 것 같죠? 그 안으로 균이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수술도 있고 감마 나이프 방사선을 하자 이렇게 쪼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뭐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효과 떨어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신경근 삽입부 그러니까 루트 부위에 경막 안쪽에 소뇌하고 중뇌하고 가까운 부위 뇌에 가까운 부위에 쏘일수록 부작용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게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자꾸 나오냐면 기존에 있는 치료가 효과가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고 부작용이 심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발표자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전형적인 3차 신경통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그냥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통증은 좌측 눈 주변의 통증인 60대 여자 환자분인데 거의 비슷해요. 뭐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검사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근데 너무 아프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파요. 손도 못 대게 아파요. 눈도 못 대겠어요. 그래서 눈 주변을 아프고 코가 너무 매워요. 코가 매운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율신경계,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체한 것 같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 해드리고 바로 다른 데서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 보이는 것에서 이상이 없다는 거지 안 보이는 것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MRI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신경에 이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인 부분을 잘 치료해 봅시다. 그래서 치료하고 환자분 똑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디가 아프신데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아파 죽겠다 그랬는데 여기를 만지시는 거예요. 아, 낫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아픈 부위가 달라져서 바로 효과 있는 거 맞냐고 하는 환자를 끌고 두 번째 치료하고 다음날 어때요? 그랬더니 부정하기 싫지만 멀쩡해졌어요. 좋았습니다. 그리고서 퇴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 좋아지셨다. 그래서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아주 심한 환자분들의 군이 있겠죠. 근데 그런 군도 있지만 그런 군을 제가 통증 세상의 정규분포라는데 여기에 있는 분도 있어요. 신경치료에서 안 낫는 분 대부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안 할 필요도 없고 잘 해주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에요. 뭐가 핵심 내용이었냐? 사실 얼굴 통증에서 핵심 내용 첫 번째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신경이 왜 생겼는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생겼다. 그 다음에 안면 통증에서 경막 안쪽의 문제인지 바깥쪽의 문제인지를 확인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핵심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 인류가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인류가 존재할 때까지 모든 통증의 원인은 여기 다 있어요.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통증의 원인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인류 통증의 원인은 누가 누르거나 압박했을 때 물리적인 거, 디스크가 뭐 대표적인 거, 뭐 아까 혈관이 눌렀죠. 암이 생겨서 아파. 다 물리적으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통증, 물리적 통증.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통증이에요. 바이러스, 세균. 세균과의 전쟁, 바이러스의 전쟁. 그래서 대상포진, 뭐 헤르페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 그다음에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화학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통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통증의 원인은 물리적인 통증, 메카니컬, 생물학적 통증, 바이오닉, 화학적 통증, 케미칼 해가지고 MBC의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통증의 원인은 MBC의 법칙. 알죠? MBC 통증 원인 MBC 맞죠? 자, 그래서 이러한 통증들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통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손상은 별로 심하지 않은데 엄청 아픈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발에 못이 찔렸다고 해가지고 논문에서 여러 가지 펜타닐까지 썼는데도 하나도 안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구두를 벗겨보니까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는 별로 안 다쳤는데 엄청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고 이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걱정, 공포 아니면 파국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신경계에 변화하고 희한하게 이클립스가 되면은 CRPS라고 하는 아주 슬픈 병이 되는 거죠.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차라리 잘라버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처음에 엄청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냥 살짝 접질렸어요. 그냥 삐었어요. 그냥 타박 입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한 유니버스한 신경의 세계와 뭔가 이상하게 합쳐지면서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본질에는 무조건 많이 다쳐야 많이 아픈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아파도 안 다쳐도 죽을 만큼 아플 수 있어요. 거꾸로 항상 앞이 있으면 뒤가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엄청 손상을 받았는데 별로 안 아픈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눈에 못이 찔렸는데 자기가 뭐 가벼운 치통, 뭐 실에 흐려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이 정도예요. 누가 보더라도 놀랄 정도인데. 그래서 못이 조금만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며칠 동안 있어도 본인은 그렇게 아픈지 몰랐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게 손상이 심해도 별로 안 아픈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뭐냐, 우리 뇌, 그다음에 척수, 말초 이런 신경계가 만들어내는 혼합 작품이에요. 그게 오해하면은 많이 다쳤는데 안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오해하면은 별로 안 다쳤는데 엄청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얼굴 통증에 엄청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얼굴 통증은 굉장히 낯설거든요. 우리가 낯선 존재에 대해서는 되게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안 나오면 불안감이 엄청 심해져요. 그 불안을 통증은 연료로 써요.
특히 나쁜 통증이. 그래서 불안은 통증에 아주 좋은 원료다. 그래서 통증에 아주 심한 통증에 있는 분들한테는 결기를 제가 요구를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에 대한 완전한 몰입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예후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던 3차 신경통에는 불응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3차 신경 엄청 아팠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씻은 듯이 딱 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 안 아픈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학자들이 가설로 얘기하기는 이쪽은 막 깎여 나가는데 저쪽은 막 집옷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된 거예요. 예전에 개통이 안 돼서 계속 나쁜 회로를 썼다면 잠깐 개통이 돼서 그 회로를 이제 막 차들이 다니니까 일시적으로 통증이 또 없어지는데 다시 또 그 부분이 또 손상을 받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 그 부분 손상 받으면 또 몇 년 있다가 또는 뭐 몇 달 있다가 다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치우고 이쪽은 어지르고 이쪽은 치우고 어지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잠깐 깨끗해진 상태가 불응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괴됐다가 일부 아주 미세한 섬유 파이버가 연결이 됐죠.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응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린신경통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통증이라는 거를 통증학과 전문이잖아요. 통증이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이게 통증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통증이. 얘도 짜증내고 삐지기도 하고 배반 배신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똑같아요. 사람 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 통증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약이 왜 효과가 없냐면 약은 화학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화학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기도 하지만 못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으로 이걸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가 아니라 약으로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다. 왜? 통증에는 다면적이고 본인 보유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증 치료할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후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3차 신경과 치통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구분할 수 있죠. 3차 신경통 약간 전기적인 통증에 가까워요. 근데 치통은 그냥 욱신욱신하고 약간 뭔가 기분 찌릿찌릿한 통증은 없어요. 오히려 3차 신경통의 강도가 훨씬 심하고 치통은 굉장히 뻐근하고 아니면은 좀 욱신욱신한 통증, 뭔가 굉장히 신경학적인 이런 자극적인 통증보다는 은근하게 기분 나쁜 이런 통증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은 3차 신경통 아닌데도 3차 신경통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냐? 당연히 그렇죠. 3차 신경통이 너무 저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통증이면 그냥 3차 신경통으로 진단받을 수도 있는데 비정형 안면통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혀인두 신경도 있을 수 있고 안면신경의 중간가지통 뭐 이런 다양한 진단명이 있기 때문에 3차 신경이 아닌데도 3차 신경통으로 진단받을 수 있고 가장 많은 경우는 대상포진이라든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3차 신경통이 오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톡스 치료 권유 알아보고 있는데 받아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보톡스 치료는 사실 임상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많지가 않아요. 뭐 몇천 명 이상 해서 데이터 많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인정받는데 아직은 그렇게 모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받아도 괜찮냐? 저는 그냥 선생님 믿을 만하면 받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스트레스 많이 얼굴 통증, 스트레스하고 얼굴 통증 엄청 궁합이 찰떡궁합입니다. 스트레스 하고 얼굴 통증은 찰떡궁합. 그리고 스트레스하고 얼굴 통증이 찰떡궁합이니까 얼굴 통증에서 올라오는 두통 유발되겠죠. 그리고 아까 목하고도 이렇게 서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목에 스트레스, 목 긴장하잖아요. 두통 생길 수 있고 안면 통증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스트레스나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 나이가 어려도 3차 신경통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면역이 약한 아기들이 있거든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런 아기들 중에 3차 신경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안타깝죠. 그런 경우에 뭐 감별 진단하기 어렵죠. 근데 그 친구들도 반드시 MRI 찍어보고 MRI 찍어보면서 확인해야 되고 그 뭘로 인한 3차 신경통인지 면역 질환에 의한 3차 신경통인지 아기들한테 생기는 종양일 수도 있잖아요. 혈관성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확인해서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거는 3차 신경을 자극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을 때 3차 신경통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인한 3차 신경이 심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는지 당연히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막 외쪽이냐 아니면은 경막의 속 쪽이냐에 따라서 수술 없이도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달라진다.
바깥쪽이면 경막에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의 바깥쪽이면 수술 없이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안쪽이면은 혈관이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할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 예방접종 하고 나서 이제 안면 신경이 자극을 받으셨나 보네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비정형 안면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3차 신경통이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의 전형적이지 않은 안면 통증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얼굴 통증인데 목으로 치료하기도 하나요? 요즘에 이제 목으로 치료해서 얼굴 기능이 이제 좋아지시는 분들 많아서 목 치료를 이제 많이 해주는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냥 목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는 전체 집단의 일부 소집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 통증과 함께 눈물 나고 명치 답답한 느낌 자주 드는데 이런 자율신경들 얼굴 신경통 일부일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일부입니다. 얼굴 신경은 항상 자율신경과 짝을 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사례들처럼 통증이 있으면서 뭐 결막 충혈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아니면 콧물이 뭐 나오는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막 기침이 나오던가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 항상 같이 나옵니다. 피부과 간단한 주사 이후 안면 통증이 오셨는데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통증이 계속된다. 이 경우가 약을 계속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치료를 할지 아니면은 검사를 MRI를 할지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신경치료하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동시에 같이 딱 세팅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MRI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도 대부분 이렇게 주사 시술은 깊은 쪽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면은 예후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사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새벽에 안면 통증 생길 때 시원한 찜질 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시원한 찜 마사지 하면은 그 순간에는 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금방 다시 아파지니까 그냥 시원한 찜질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3차 신경통이 심해지면 입안에 스포가 생기거나 입술에 하얀 선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게 균 같아요. 무슨 이거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3차 신경통 이게 우리가 통증이 심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강에 궤양이라든가 아니면 염증 소견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순포진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안쪽에 이런 구순염 이런 것도 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근막이냐 뇌막이냐 내부인지 외부인지 어떻게 확인하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확인하고 싶으면 MRI 먼저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뇌의 문제는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혈관이면 MRA를 찍으면 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외부의 문제죠. 외부의 문제면 이제 뭐 스포가 생기거나 입술에 하얀 선 같은 것들은 신경통증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뭐 여기 비욘디에서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좋은 건강 기능 제제들을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구비동염과 코감기를 자꾸 걸리고 난 뒤에 피곤하거나 아파서 그러셨군요. 이게 한번 이게 얼굴 통증이 생기면 이 통증이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되면 같은 통증이 같이 달려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드시는 이유가 신경통증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통증이 안 가라앉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케이스도 신경치료하면 빨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방법 있습니다. 다음 52세 여성이신데 말을 많이 하시거나 찬 음식 먹거나 귀까지 열감이 오른다. 단순한 혈관 자율신경 이상이죠. 그래서 피곤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어떤 신경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이제 혈관의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말초혈관이 혈액을 빨리 전달하니까 열감이라든가 붉어지는 건데 이런 경우는 단순한 혈관 반응이냐 자율신경 이상이냐라고 얘기하면 혈관 반응은 자율신경이 주관합니다. 근데 자율신경의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질환에 가까운 거냐 얘기한다면 이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체질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 전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머리 3차 신경통은 왜 생기나요? 3차 신경통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혈관이라든가 종양이 3차 신경을 건드려서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신경이 손상돼서 생기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해서 생기는 요 세 가지 MBC 법칙이 있다. 그리고 1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왜 한 번씩 아프죠? 진단받았는데 한 번씩 아픈 거면은 지금은 그전보다 다행히 좋아지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메모리 기능이 있어서 우리 컨디션이 나빠지면 그 신경 통증은 항상 나를 부르나 하고 살짝 다가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기의 면역 기능이라든가 체력을 잘 안배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저는 머리 두피가 칼로 베는 듯 순간 깜짝 놀랄 만큼 통증이 생겨요. 심할 때는 눈앞이 반짝거려요. 반짝거리죠. 섬광 통증 같이 눈이 번쩍일 정도로 심한 통증인데 그게 전형적인 말초신경 통증의
특징입니다. 특히 머리 두피면 이제 뒤쪽이냐 앞이냐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은 후두신경에서 칼로 베는 깜짝 놀랄 만큼 통증이 생기고 이게 임펄스가 눈에 있는 신경까지 자극을 하면은 번쩍하듯이 성광이 느끼는 것 같은 강도의 심한 그런 감각 통증을 느끼신다. 편두통과 3차 신경통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편두통과 3차 신경. 근데 편두통은 3차 신경통하고 조금 위치가 약간 다를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3차 신경통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두통에서 얘기하는 우리 3차 신경통은 뭘 자극을 하거나 뭘 씹거나 음식을 삼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엄청 심해지진 않아요. 편두통도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일상생활 못할 정도지만 둘 다 같은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같이 반짝이긴 하지만 3차 신경통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다음에 편두통이 없는 간헐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벼락 치는 듯한 쏘는 통증이라든가 전기 벼락을 맞는 통증은 편두통은 그렇게 3차 신경통보다는 덜하다.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3차 신경통 완치가 안 되나? 완치가 되죠. 완치가 되는데 그 완치를 어떻게 하느냐? 완치라고 하는 거는 통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잘 해서 통증이 없이 살면 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 신경통은 수술로 깨끗하게 좋아지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게 다시 재발할까 봐 항상 그 공포감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이 통증을 잘 이해하고 이 통증에 대해서 조절을 잘 해서 같이 얘가 나를 해하지 않게 같이 잘 걸어가게 만드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완치에 거의 가까운 완치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부분은 정말 수술 다이어리는 한번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면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울 구재원 원장이었습니다. 안녕.